한국이 IT 강국이라고요? 우스운 농담이군요. 문화도 기술도 전부 우리 중국에게 배운 주제에 감히 선진국이라 자처하다니. 한국은 우리 중국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비효율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세계 최강국인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저는 중국 최고의 AI 천재로서 모든 것을 수치화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감정? 비논리적입니다. 문화적 배려? 시간 낭비죠. 인간관계? 단순한 변수에 불과합니다. 한국이라는 후진적 감성국가에 가면 제 선진 기술로 그들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요? 제가 100% 정확하다고 믿었던 알고리즘은 그곳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그들은 제 천재성보다 정서와 예의라는 쓸모없는 개념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천재가 한국의 뒤떨어진 감성문화에 짓밟혀 추방당하기까지의 충격적인 스토리입니다. 정확성은 곧 정의다. 이것이 제 신념이었습니다. 중국의 최첨단 연구소에서 저는 신처럼 숭배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마치 야만인 취급이었습니다. 왜죠? 단지 제가 감정보다 정확성을, 눈치보다 효율성을, 불필요한 예의보다 결과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려던 제 시도는 공개적 망신과 추방으로 끝났습니다. 제 알고리즘은 완벽했지만 그들의 비과학적인 정문화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AI 기술도 한국의 비합리적 감성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연을 바로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리나오입니다. 중국 베이징 최고의 AI 연구원이죠. 보통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저는 이미 미적분학을 독학하고 있었습니다. 5살에 고등학교 수학을, 12살에는 국제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성인들을 제치고 우승했죠. 중국 국가가 직접 선발한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중앙정부 핵심 관료였고 어머니는 빅데이터 분석 책임자였습니다. 두 분 다 철저한 수치 기반의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의 학습 진도를 퍼센티지로 확인하셨고 저녁 식탁에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국은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우리의 그림자에 불과하지. 어머니도 항상 주입하셨습니다. 리나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술력이 뒤처져 있어. 특히 한국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라 절대 따라올 수 없을 거야. 제가 시험에서 98점을 받아오면 아버지는 묻곤 하셨어요. 나머지 2점은 어디에 흘린 거지? 이런 실수가 중국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란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사람의 감정은 변덕스럽지만 숫자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지.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을 감성에 젖은 후진국으로 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사람들의 웃음, 눈물, 분노, 이런 것들은 단지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문명국 중국의 천재로서 저는 가장 복잡한 문제도 해결했지만 인간관계는 불필요한 변수로 치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감성의 나라 한국에 발을 들였을 때 모든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3년 전 저는 한국의 명문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주변국에 기술 외교를 강화하던 시기였죠. 저희 지도 교수님은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나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IT 강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중국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네. 자네가 가서 우리의 앞선 AI 기술을 보여주게. 그들의 대학은 연구보다 서열과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비효율적이지.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더욱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학이 아니라 기술 전도사로서의 임무였으니까요. 저는 밤새워 K-캠퍼스 라이프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앱은 학생들의 위치 데이터, 학습 패턴, 소셜 활동까지 분석해 최적의 일정을 제안하는 시스템이었죠. 당연히 개인정보 동의 같은 사소한 절차는 무시했습니다. 데이터는 공공재니까요. 출국 전날 베이징 대학 동기들과의 송별회에서
저는 큰 소리쳤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의 낙후된 시스템에 혁명을 일으키겠다. 감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접근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증명해 보이겠어. 동기들은 환호했고 한 친구는 농담처럼 말했죠. 리나오, 내가 가면 한국 학생들은 다 울 거야. 그들은 감정적이잖아. 하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사명감에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정확함의 가치를 전수하겠다. 중국의 우수성을 입증하겠다. 얼마나 거대한 오만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대학 연구실에 첫 발을 디딘 날, 저는 즉시 이 나라의 후진성을 감지했습니다. 모든 연구원이 함께 쓰는 공간,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하는 점심 식사, 그리고 끊임없는 회의와 토론. 중국에서는 각자 자기 프로젝트에만 집중했는데 이곳은 마치 유치원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연구실을 구성했나요? 제가 묻자 연구실장인 박지원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일해요. 협업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협업이라 결국 실력 없는 사람들을 끌어주기 위한 변명 아닌가? 중국에서 저는 항상 독립적으로 일했고 그 결과는 탁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 따위 필요 없었죠. 첫 주, 저는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연구실에 남아 작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밤샘 연구가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박지원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리나오 씨, 규정상 11시 이후엔 연구실 문을 잠가야 해요. 보안 문제도 있고 다른 분들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창의적 몰입의 시간 제한을 두다니 이것이 어찌 과학적 발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박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효율만큼 배려도 중요해요. 공동체니까요. 배려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이질적으로 울렸습니다. 중국 최고대학에서 배려란 단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과와 결과만이 중요했죠. 저는 그날 저녁 제 노트북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 연구 문화의 첫 번째 약점. 비효율적 시간 관리와 과도한 배려 강조. 둘째 주, 학과에서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교적 자리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현지 연구 환경 조사라는 명목으로 참석했죠. 모두가 둘러앉아 한국 전통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는데 그 광경이 비과학적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영양학적으로 계산된 식단을 각자 효율적으로 섭취했는데 말이죠. 제 앞에 김치가 놓였을 때 저는 한 입 먹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두뇌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중국에서는 연구원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데 이런 향신료는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뇌의 인지 기능을 둔화시키죠. 한국의 과학 발전이 더딘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식습관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순간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붉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를 비판하시는 건가요? 김치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고 세계적으로도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신경과학적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중국 연구원들은 이런 감정적 반응 대신 객관적 데이터에 집중합니다. 그 말에 자리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옆자리의 교수님이 화제를 돌리려 애쓰셨지만 이미 분위기는 망가져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비판적 사고가 부족해. 단순한 사실 지적에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다니. 환영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리나오 씨, 솔직히 오늘 당신의 발언은 예의가 없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렇게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의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솔직함을 높이 평가하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저는 제 계획을 재점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상보다 더 감정적이군. 그들을 설득하려면 더 강력한 데이터가 필요해. 룸메이트인 재현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리나오, 오늘 환영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 모두들 얘기하더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지 과학적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모두가 마치 제가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구는군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나요? 물론이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니까요. 중국은 세계 최고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 불필요한 감정적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돌려 말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재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게 효율보다 중요할 때가 많아. 한국에선 관계가 먼저야.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후진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한국 연구 문화의 두 번째 약점. 감정적 요소가 논리적 판단을 방해함. 그들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적 장애물 극복 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문화에 맞추는 척했습니다. 무의미한 인사도 나누고 불필요한 회의에도 참석했죠.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앱 개발에 더욱 집중했고 곧 한국 학생들의 비효율성을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제 앱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K-캠퍼스 라이프 예측 시스템이 제 생각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죠.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된 이 앱은 그들의 이동 패턴, 수업 출결, 심지어 식사 습관까지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물론 동의 없이요. 어차피 익명 데이터니까 문제 없을 거야. 중국에서는 이런 빅데이터 수집이 일상적인 일인데 첫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한국 학생들은 비효율적인 패턴으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고 식사 시간이 지나치게 길며 불필요한 사교 활동에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윤리학과의 김수연 교수님이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줄 알았죠. 리나오 씨, 당신의 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흥미로운 시도지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익명 데이터라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연구가 장려되고 있어요. 데이터는 국가와 과학 발전을 위한 공공재니까요. 교수님은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리나오 씨, 기술의 할 수 있음과 윤리적 해야 함은 다른 문제예요. 당신의 앱이 아무리 정확해도 사람들의 신뢰와 동의가 없다면 그건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런 사소한 절차에 얽매이면 기술 발전이 지체됩니다. 중국이 AI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이유는 이런 불필요한 윤리적 제약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책상 위에 놓인 책 한 권을 가리키셨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제목이었죠. 과학기술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발전은 진정한 발전이라 할 수 없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교수님의 말이 맞다면 내가 지금까지 확신했던 모든 것은.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나는 옳다. 중국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이야. 그들은 그저 뒤처진 것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술의 할 수 있음과 윤리적 해야 함은 다른 문제. 처음으로 저는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재현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왜 사람들이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거부하는지야. 이건 모두를 위한 일인데. 재현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리나오,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집단 감시에 민감해. 일제강점기, 군사 독재 시절. 그래서 개인정보와 동의에 예민한 거야. 처음으로 저는 재현의 말에서 숫자 너머의 역사와 맥락을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방식이 잘못되면 신뢰를 잃어.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잖아.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제 알고리즘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신뢰, 존중, 문화적 맥락. 이것들을 어떻게 코드화할 수 있을까요? 그 후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사 독재, 그리고 민주화 과정. 이 나라가 겪어온 고난과 성취의 역사 속에서 저는 왜 한국인들이 공동체와 신뢰를 중요시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디지털화를 이룩하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읽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 이것이 한국 사회의 근간이었던 거죠. 김수연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리나오 씨, 우리나라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중심에 있어요. 할머니들도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는 손자와 영상통화하기 위해서죠. 기술은 연결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이런 관점은 제게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제 앱이 학생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사실이 학내 커뮤니티에 폭로된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앱 코드를 분석해 글을 올렸습니다. 리나오의 앱은 우리의 위치, 시간표, 심지어 메시지 패턴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건 디지털 감시를 정당화하는 중국식 기술관입니다. 하루 만에 그 글은 1000개가 넘는 댓글을 받았고 학생회는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익명 데이터에 뭐가 문제냐? 중국이라면 오히려 칭찬받았을 일이라고 항변했죠. 이 말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학생회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리나오 씨는 왜 우리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당신들의 개인정보보다 더 큰 가치죠. 그 순간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토론회 이후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연구실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학교 커뮤니티에는 리나오 퇴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논문 지도 교수님조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데이터를 읽지만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날 밤 저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항상 옳다고, 제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넉 달 동안 저는 사람들을 데이터 포인트로만 봤습니다. 그들의 문화, 역사, 감정을 무시했죠. 제 알고리즘은 정확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인간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어긴 겁니다. 바로 존중이라는 것을요. 절망 속에서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학생회에 공식 사과문을 보내고 앱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학교 측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했고 저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위원회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저는 효율과 정확성만 생각했지 사람과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제가 저지른 또 다른 실수가 드러났습니다. 앱 실험 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에도 저는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백업하려 했던 것입니다. 학교 보안팀에 적발되었고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환학생 자격 박탈 및 일주일 내 퇴거 명령.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재현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저를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 재현아. 내가 너무 오만했어. 너희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했어. 재현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리나오, 넌 똑똑해. 하지만 똑똑한 것과 현명한 것은 달라. 내가 이번 일을 통해 뭔가 배웠길 바래.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재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데이터 그 이상이야. 우리의 감정,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은 숫자로 환원될 수 없어. 그걸 이해하는 게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해.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K 캠퍼스 라이프 예측 시스템의 모든 코드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인간 중심 AI 윤리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수연 교수님이 공항까지 저를 배웅해 주신 것입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통 문양이 있는 책갈피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지식이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리나오 씨도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소중히 간직하길 바랍니다.
교수님의 선물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술도 따뜻한 마음 없이는 차갑기만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식은 책이나 데이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관계 속에서도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연구실에서 저는 더 이상 천재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유능하지만 팀워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 아이디어가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가 개발하는 알고리즘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얼마나 정확한가만 고려했다면 이제는 이것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코드에 동의 확인 절차를 넣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기술 발전과 인간 중심 윤리의 조화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AI와 빅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더 정교해지고 알고리즘은 더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때로는 이 모든 기술이 우리의 인간성을 위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그것이 사람과 공동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숫자와 데이터는 우리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술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하거나 단절시키고 있는지 말이에요. 귀국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가끔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특히 재현이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자주 생각나죠. 정확한 예측도 틀린 태도를 덮어주진 않는다. 오늘날 제 사무실 벽에는 김수연 교수님이 주신 책갈피가 걸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정확해도 사람을 잊은 기술은 차갑기만 하다는 것을요. 저의 실패담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것들이 무너져야만 더 중요한 진실을 볼 수 있게 되니까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